여러분들 그 최근에 뉴스를 보면은 가장 많이 뉴스에서 나온 기사가 뭐가 있어요? 최근에 감기 정원이 목덜미 잡혔다? 헬기 떨어졌을 때, 그죠? LG전자에서 헬기 떨어졌을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하세요? 야, 높은 곳에 살지 말아야겠다. 야, 그래 돈 있는 사람들은 아이파크 사니까 저런 것도 당하는구나. 우리 같은 서민은 못하는데. 여러분 그 기사 내용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할지는 제각기 다 다르실 거예요. 그죠? 자기가 처한 입장에 따라서. 근데 저는 제 직업이 산재를 한 노무사라서 저 처음에 보자마자 저거는 조종사 과실일까? 회사 과실일까? 항공청 과실일까? 이것부터 생각했어요. 명백한 산재죠. 그죠? 그 조종사들은 자기 일하다가 어쨌든 떨어져서 추락해서 사망했어요. 명백한 산재죠. 그죠? 근데 제가 왜 그런 걱정을 하냐면은 산재는 맞는데 저게 누구 탓이냐에 따라서 나중에 엄청난 금액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배울 거예요. 저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오늘 그 얘기 드릴 것은 이렇게 10가지 정도를 얘기 드릴 건데 사실 대략적으로 이제 그 계열을 보면은 야, 산재라는 게 내 인생에 일어날까? 내 주위에 일어날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야, 나는 죽으면 뭘로 죽을까? 그 죽음의 원인이 과연 산재로 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까? 그러면 산재가 도대체 얼마나 날까? 대체 뭐야 산재가 도대체? 산재 하는데 떨어져서 죽는 거? 그거만 산재야? 집에서 갑자기 심근경색 죽었어요. 산재일 수 있어요? 없어요?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우리 엄마가 산재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다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리고 이런 산재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요건과 절차를 밟는지, 그리고 보상 얼마 받는지. 여러분들 보험 들을 때 제일 먼저 따져보는 게 뭐예요? 얼마 줘요? 이거잖아요. 그죠? 도대체 얼마나 그게 나오는지, 실비보험 들면은 내가 얼마 내야 되고 얼마나 돈이 나오는지 제일 따져보시잖아요. 마트에 가시면은 뭘 확인해요? 먼저 유통기한 확인해요? 가격이잖아요. 그죠? 산재보상도 마찬가지예요. 보상. 그러면은 이것이 과연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지, 그리고 그런 헬기 사고가 아니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산재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될지를 쭉 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그 기업을 살펴보시면은 대략적으로 산재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거예요. 이게 제가 말하는 산재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법률적인 것보다. 그래서 기본을 튼튼해야 나중에 실력을 더 쌓을 수 있잖아요. 그죠? 제가 그 아들놈이 두 놈이 있는데 큰 놈이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이고 둘째 놈이 이제 3살이에요. 터울이 좀 많이 나는데 아들놈이 이제 그 학교 가서 이제 배우는 걸 보니까 아, 요즘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저희 다닐 때랑 완전히 다른데 그래도 덧셈 뺄셈 배워요. 그죠? 공식이 돼가지고. 근데 제 둘째 놈은 몇 년 지나면 또 배울 거예요. 덧셈 뺄셈을. 그럼 얘는 첫째 놈은 더 어려운 걸 배우겠죠. 근데 기본 맥락은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 기본을 잘 하시면은 나중에 처리할 때도 굉장히 유리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큰 사고, 이런 그 불산만 보더라도 한 2년간 이런 큰 사고들이 일어났어요. 야, 뉴스에만 봐요. 야, 저런 것이 일어났구나. 안 됐다. 부모로서는 얼마나 억울할까. 가족들은 얼마나 억울할까. 근데 이런 큰 사고가 나와 동떨어진 사고인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그죠? 내가 다니는 회사에 여러분들이 전국에 불산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을 모르시죠? 그죠? 네. 여러분들이 이 불산이 터졌을 때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일 수도 있어요. 그죠?
이거는 좀 다른 문제지만 얼마 전에 그 대림산업에서 큰 폭발 사고가 나왔었어요. 현대제철에서도 엄청 큰 사고가 있었죠. 이런 눈에 보이는 사고들은 명백히 산재적으로 명백히 이런 사고들은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요. 우리나라의 그 산재 사망자 수는 OECD 국가 중에서 1위예요. 평균 잡으면 하루 8명. 사망자 수만. 엄청나죠, 그죠? 실제로 산재로 잡히지 않은 사람들은 그 수의 10배를 높아야 돼요. 10배를. 한번 그 사망 원인을 보면은 우리나라 단일 요소로는 어쨌든 이제 암이 1등이야, 암이. 2위가 내심혈관계 질환. 그 다음에 4위가 자살이에요. 공식 통계로.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중에 명백히 산재와 관련 없는 병은 없어요. 가끔씩 물어봐요. 농사님, 암이 산재가 됩니까? 우리나라에서 1년에 30명 내지 50명이 산재로 승인을 받아요. 암으로. 농사님, 내심혈관계 질환 산재 됩니까? 굉장히 많아요. 비일비재예요. 여러분들 주위에 5가구 중에 1가구는 반드시 내심혈관계 질환 환자가 있어요. 저희 어머니도 제 어릴 때 뇌경색, 그러니까 부모님들 용어로는 중풍이 걸리셨었죠. 사실. 내심혈관계 질환이 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망이에요, 사망. 만신불수가 아니에요, 사망. 가장이 갑자기 사망했어요. 돈 잘 벌다가. 비일비재하게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집안이 어떻게 돼요, 집안이? 끝없이 추락하는 거죠, 끝없이. 작년에 그 철도 노동자 중에 3분이 자살했어요. 그러니까 철도청에 근무하는 기관사가 3분이 자살했어요. 3분이. 그 중에 1명이 산재가 됐어요, 1명이. 1명은 신청 안 했고, 1명은 산재가 불승이 됐어요. 그 2건 다 제가 맡았는데, 사실 20대 사망률 1위는 자살이에요, 자살. 내심혈관계 질환 이렇게 있지만은 이미 우리나라는 20대까지 내려와 있어요, 20대까지. 20대에 내심혈관계 질환도 많이 봐요, 이제는. 50대, 60대 많이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나이가 40인데, 제가 가장 죽을 수 있는 확률도 이걸로 크죠, 이걸로. 그래서 지금 이 2가지를 합하면은 암보다 더 많아지죠, 지금. 그 다음에 사고, 교통사고. 교통사고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잖아요, 교통사고. 우리나라는 교통사고의 산재 인정률이 제일 낮아요. 그 다음에 당뇨합병증. 당뇨라는 것도 보면은 굉장히 무서운 거죠. 교통사고로 팔다리 잘라내는 것보다 당뇨로 잘라내는 수가 더 많아요. 저희 어머니 당뇨인데 전 맨날 전화해서 엄마 운동해. 엄마 현미밥 먹어. 엄마 내 제가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책도 사줬어요. 당뇨자 책도. 근데 안 보시죠, 그런데는. 단일 상병으로는 당뇨병은 산재가 안 돼요. 근데 고혈압이나 뇌출혈이 와서, 그러니까 뇌출혈, 뇌경색이 와서 따라오는 당뇨병은 산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외적이지만. 그래서 결국 한국인 사망률의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다 산재가 돼요. 산재가. 얼마 전에 여기 노원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으시고 저한테 전화를 하신 분이 있어요. 노무사님, 제가 폐암이 걸렸는데 여기 상계백병원에서 자기 수술까지 다 했었대요. 다 하시고 의사를 굉장히 잘 만났어요. 의사 선생님이 수술 다 끝난 다음에 하신 말이 직업이 뭐예요? 저는 건설일 한데요. 건설에서 뭐 하십니까? 배가 나는데요? 그러면은 좀 먼지 많이 마셨겠네요. 산재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산재 신청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호흡기 내과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평생 자기가 건설 현장에서 10수년간 살아가면서 산재라는 얘기를 들어봤긴 들어봤지만은 자기가 맨날 담배 피우고 일하면서도 자기 폐암이 산재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이분. 그래서 호흡기 내과 의사가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여기 센터를 소개시켜줬어요. 센터에서 저한테 좀 전문적인 상담을
의사에서 제가 쭉 들어봤어요. 이분을 저희 사무실 초대를 하셔가지고 오셔가지고 2시간 들어보니까 산재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이분은. 여러분 지금은 흔하게 잘 안 쓰지만은 예전에 우리 성면 슬레이트 있잖아요, 그죠? 거기다 다 고기 구워 먹었었잖아요, 그죠? 은박지 넣고 예전에 안 그러셨나요? 그 슬레이트가 다 뭐예요? 성면이죠, 성면. 그죠? 건설 현장에서 제일 많이 썼던 것 중에 한 개가 배관이라 하면은 보온재를 많이 쓰거든요, 보온재를. 물론 배관 자를 때 먼지 많이 나고 이런 거 말고 보온재가 옛날에 다 성면 썼어요, 성면. 지금도 성면 써요, 현장 가면은. 그리고 이 배관을 자르고 붙일 때는 용접을 해요. 그 용접을 하면은 용접 가스 나오잖아요. 이게 용접 흉이라고 해가지고 1급 발암물질이에요. 폐암. 이분은 성면과 용접 흉에 동시에 노출됐으니까 폐암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무 경력도 15년 이상 됐어요. 담배를 피웠으니까 안 되겠다. 아니에요. 그거는 절대적인 영향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산재 신청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해요. 이분이 만약에 호흡기내과 의사가 아무 말 안 했고 그냥 넘어간다고 하면은 자기가 가장 크게 손실 본 거고 이 폐암 때문에 일도 못하고 있는데 몇 년간 지금 손실당한 게 수천만 원인데 그리고 폐암으로 재발할 수 있는 또는 죽을 수 있는 확률이 가장 큰 건데 보상을 못 받는 거잖아요. 단 한 푼도.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 그래서 제 1강의 때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이런 수치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루에 8명씩 죽고 1년에 10만 명씩 산재 신청한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부끄러운 일이죠. 부끄러운 일이. 이런 거 말고도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나한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병 또는 사고가 산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산재일 수 있다. 그래서 1강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한 개는 나한테 일어나는 일이 산재일 수 있다는 걸 의심해 보라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저는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은 감기도 산재일 수 있다 생각해요. 저는 감기도. 아무도 신청 안 해봤어요. 우리나라. 단 한 명도. 여러분 감기랑 비슷한 증상 중에 아주 유사한 증상 중에 헤르페스 바이러스 내염이라는 게 있어요. 또는 바이러스성 내염이라고 있는데 제가 전국의 사건을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복잡한 사건을 하다 보니까 지난달에도 한 번은 이렇게 건너서 보통 오는데 전 노무사님한테 가면은 좀 도와줄 거다 해가지고 어려운 사건을 들고 와요. 보통. 그래서 가족이 남편이 중환자실에 있는데 왔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물어보는 건 뭐죠? 무슨 병입니까? 바이러스성 내염으로 진단됐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자기 남편 선생님인데 나이가 몇 살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남편은. 나이가 74년생입니다. 저랑 동갑이죠. 제가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나요? 남편이 지금 중환자실에서 한 달간 있어요. 이게 초기 증상이 감기랑 비슷해요. 고열이 나는 감기. 처음에 와이프가 남편이 몸살이 나니까 그냥 약 먹어라. 그때 또 싸웠대요. 싸우고 좀 분위기가 안 좋고 해가지고 너 그냥 치료받고 약 먹어라. 나는 애들이랑 놀러 갔다 올게 해가지고 3박 4일 2박 3일 놀러 갔다 오니까 남편이 여행 그대로예요. 그날 저녁에 남편이 경기를 냈어요. 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해가지고 119 불렀어요. 119 불러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병원에서 못 잡아냈어요. 처음에 창원에서 제일 큰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이거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러다가 하루 이틀 돼서는 1년 정도 간질약 먹으면 괜찮아질 거예요. 이따위를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3일째 되는 날 워낙 심해지니까 서울로 가세요 그랬어요. 서울에 강동성주병원으로 왔어요. 거기서 심각해지니까 지금 아산병원 가 계시는데 신경과 의사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줬으면은 알 수 있었던 병이에요. 저 같은 사람도 아는데 사건을 많이 봐가지고 감기 고열 증상이 굉장히 심하고 간질 발작이 일어나면은 헤르페스 내염을 또는 바이러스성 내염을 의심해 봐야 돼요. 이거는 신경에 쉽게 얘기하면
염증이 침투해서 사람을 죽이는 병이에요. 아주 무섭죠. 그래서 그 선생님이 지금 또 아산병원에 중환자실에 계셔요. 그래서 다행히 그분은 뭐 반은 다행으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알았다는 거죠. 이제 가족들이 아 이것도 산재가 될 수 있구나라는 걸 아신 거죠. 결과는 1년 뒤에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사건 굉장히 어려워서 잘 승인이 안 돼요. 굉장히 오랫동안 소송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해보자고 얘기했죠. 저는 제가 해보자고 하는 것은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안이에요. 저는 5%만 있으면은 해보자고 얘기해요. 이런 어려운 사건들은. 그때 이제 폐암으로 오신 분들은 저한테 노무사님 70% 내지 80%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어요. 전혀. 그러면 실제로 산재 승인율은 몇 프로나 됩니까? 우리나라 8명이 죽고 10만 명이 매년 산재로 승인되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제로 산재를 신청하는 노동자들이 승인받는 퍼센트는 몇 프로가 될 것 같아요? 몇 프로? 산재 신청하는 건수에 대해서 승인받는 퍼센트 30%? 90%? 80%? 실제로 90% 돼요. 90%. 왜냐하면 다 사고예요. 다 사고. 이렇게 있다가 못 보고 넘어지고 다치고 추락하고 미끄러지고 일반적인 사고가 대다수 차지해요. 사실 질병은 아주 일부예요. 질병은 9,000명 내지 10,000명 정도가 승인되는데 이런 질병은 아주 일부예요. 근데 질병은 승인율이 50%가 안 돼요. 우리나라는. 특히나 뇌심혈관계 질환 승인율 자체는 15%밖에 안 돼요. 요즘 조금 올라왔는데 많이 적을 때는 12%, 지금은 한 15% 정도예요. 제가 지난주에 여기 말고 구로센터에서 이제 강의를 했어요. 구로센터에서 강의를 하니까 강의에 이제 평가서에 이렇게 사람들이 적잖아요. 그죠? 적는데 한 분이 이렇게 제가 봤어요. 보라고. 센터 담당 주는데 자기 아버지가 10년 전에 산재로 쓰러졌었대요.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대요. 근데 승인이 안 됐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오늘 강의를 들으니까 그때 저한테 이제 구로센터 강의 듣고 나서 이렇게 평가 쓰는 말이 좋은 노무사 만나는 것도 복이다라는 것을 한번 느꼈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죠. 승인과 불승인율 차이가 대단히 큰 혜택을 주니까 또는 고통을 줘요. 이게. 그래서 서두에서 몇 가지를 좀 얘기를 드린 것 중에 한 개가 산재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산재를 규정하는 것은 크게 네 종류의 직업이 있어요. 여기 공무원 있어요, 공무원? 공무원 없으세요? 아, 공무원 없으시군요. 일반 노동자들은 산재라는 표현을 써요. 산재. 그리고 이 법에서 규정해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은 달라요, 공무원은 공무원 연금법에 적용을 받아요. 그 다음에 사립학교 교직원이 있어요. 사립학교 교직원. 그럼 사립학교 교직원은 공무원 연금법에 준용을 받아요. 똑같아요. 이거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남자들 다 갔다 오는데 대다수 절대 두 분 가기 싫은 데 있잖아요. 군인도 산재라는 표현은 안 쓰지만은 군인연금법에 있어가지고 동일하게 보호를 받아요. 이 사람은 산재가 승인이 되면은 국가유공자법에 있어가지고 추가적인 보상을 받아요. 지금은 그 보상이 좀 낮아졌는데 예전에는 당연 국가유공자가 됐어요. 지금은 지원공무원 해가 좀 보상의 급수가 낮아졌지만은 상당히 큰 혜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강의 때 초점을 맞출 사람은 일반 노동자예요. 일반 근로자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산재법을 얘기할 거예요. 산재법.
그럼 가끔씩 물어봐요. 변호사님, 저는 산재하는데 한 번도 보험료를 낸 적이 없어요. 그럼 사용자가 그냥 돈 내서 제가 받는 거 아닙니까? 그걸 뭐 특별히 알아야 됩니까? 이렇게 그 묻는 사람인데, 면역적으로 잠깐만 설명드리면은, 산재라고 하는 것이 그냥 생긴 게 아니고, 옛날부터 공장이 생긴 데부터 몇백 년 전부터 사고가 나니까 사용자가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보상을. 이건 민법상 사용자 책임이라고 하는데, 이 보상을 해주려고 하니까 사용자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보험을 들어놓는 게, 차라리 국가에서 설정하는 일종의 제도를 설정해 놓는 게 노동자들한테 도움이 되겠다 해가지고 만든 제도가 산재 제도예요. 그리고 보험료를 산재는 사용자가 전액을 부담하지만은,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의 일부의 노동이 그 대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가 산재보험을 들어주는 게 은혜적으로 들어주는 게 아니고 수백 년간 역사에 걸쳐가지고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자리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연역적인 것들을 조금 마셔야 되고,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한 돈의 일부가 산재보험료로 들어가는 거지 특별히 사용자가 돈을 내주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산재법에서는 간단하게 얘기해요. 이 법은 별로 얘기 안 할 거예요, 제가. 왜냐면 어려우니까. 산재산조가 하는데 산재법에 다 이거만 있어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 노동자의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을 말한다. 업무상 사유에 따른. 며칠 전에 전화 받았어요. 제 아는 노무사님이 자기가 천주교 사목위원회 그 상담을 하는데, 산재는 네가 좀 상담을 해줘라. 예, 형님. 그리고 이제 전화 받았는데, 천주교 사목 그 위원회에서 일하시는 분이 전화를 했어요. 아, 자기 이 묘지를 지키시는 분이 일하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 노무사님, 이거 당연히 산재죠. 이렇게 묻더라고요. 이분은 일을 하다가 사망한 거기 때문에 산재라 생각했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집에서 쓰러지면 산재가 아니에요? 집에서 심근경색 쓰러졌다. 집에서 심장마비가 됐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제 강의를 듣는 순간 산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하셔야 돼요. 산재일 수도 있다. 집에서 쓰러졌기 때문에, 또는 회사에서 쓰러졌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받은 과로 스트레스가 뭔가, 왜 죽었을까, 왜 힘들었을까,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산재 인정 기준 중에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래서 이 복잡한 내용들 보면은 한 개가 더 추가됐어요. 업무와 재해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상당 인과관계. 저 상당 인과관계가 대체 뭔지 많은 논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법원의 똑똑한 판사들, 변호사들, 학자들, 저 인과관계가 뭔지 얘기할 수 없어요. 제대로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저는 제대로 얘기하느냐? 저도 제대로 얘기 못하죠, 사실. 사람이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이 사람이 평소에 과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이게 5%다. 그리고 이분이 고혈압도 있어요. 고지혈증도 있어요. 술도 매일 먹어. 담배도 하루에 3갑씩 피워. 당뇨병도 있어. 이게 예를 들면 정량적으로 평가했을 때 95%다. 예를 들면은 이게 30%고 70%다. 이게 50%고 과로 스트레스가 50%고 자기의 개인적인 질환이 50%다. 어느 게 산재예요? 예? 과반을 넘어야 된다. 50% 넘어야 된다. 이 상당 인과관계라고 하는 것이 50%다. 아니면 50%를 넘어야 된다. 어느 게 정답이에요, 어느 게? 정답 없어요. 정답 없어요. 여러분들은 5%라도 넘으면은 산재로 생각해야 돼요.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단 1%라도 넘으면 산재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이 현실적으로 산재 승인이냐 또는 불승인이냐는 다른 문제예요. 사실. 그러면 가끔씩 물어봐요. 아주 농담 실제로 30%가 표현된 사건이 산재로 승인받은 적이 있습니까? 있어요. 50%가 산재로 승인받은 사건이 있습니까? 있어요. 그럼 50%가 산재로 불승인받은 사건이 있습니까? 있어요. 모든 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이거는. 역으로 아니면 이게 뇌출혈 사건이 아니고 만약에 폐암이다. 이분이 아까 얘기했듯이 용접을 했어요. 여기에 5%예요. 그 다음에 담배를 피웠어요. 이게 95%다. 아니 동일하게 30% 70%다. 50% 50%다. 항상 작다고 안 되는 게 아니고 작은 것이 될 수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저희가 사건을 해봤을 때는 술, 담배가 과로 스트레스 때문에 피우고 마셨다고 하는 판결문도 저희가 받아본 적이 있어요. 사건을 했을 때. 그래서 좀 지금은 굉장히 좀 산재 승인받는 게 좀 어려운 사건이 있어요. 질병들. 이런 사건들도 내가 담배 피워서 안 됐겠지. 내가 술 마셔서 안 됐겠지. 내가 고혈압이 평소에 심했기 때문에 안 됐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나의 과로 스트레스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서 내가 과로 스트레스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해서 산재가 승인 안 되는 걸 거야. 아니면은 지금의 공단에서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승인 안 되는 걸 거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상당인과관계라고 하는데 이것은 누가 판단하냐? 물론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하겠죠. 최종 판단은. 근데 자기의 가치 판단이 있어야만 이것을 사건을 가져간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노무사다, 유명한 변호사다, 아니 판사다. 저는 그 사람들 다 믿지 말라고 얘기해요. 저도 믿지 마세요. 자기를 믿는 게 중요하고 우리나라 자격증 시장 보면은 굉장히 부풀려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찾아가시는 노무사 변호사들은 90%가 사기꾼입니다. 맞잖아요, 또. 다시 잘 찾아가셔야 돼요. 아니면 혼자 하시는 게 나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사고를 얘기할 거예요. 세 번째 시간에는 질병 얘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유의하셔야 될 것은 고의나 자해행위, 범죄행위만 아니면은 산재가 돼요. 그럼 노무사님 아까 자살은 고의적인 행위 아닙니까? 자살은 예외적으로 산재가 돼요. 고의적인 행위라도. 그래서 내가 실수해서 예를 들면 물건을 떨어뜨렸는데 팔을 다쳤다. 내가 동료들하고 작업 수칙을 위반해가지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손가락이 잘렸다. 내가 회사에서 지시를 어겨가지고 산재 사고 당했다. 이런 것들 다 상관없어요. 이런 것들 다 자해행위 아니잖아요. 내가 오늘 손가락 잘라야겠다. 그죠? 내가 오늘 죽어야겠다. 내가 오늘 다쳐야겠다. 이렇게 해서 다친 게 아니면은 다 산재가 돼요. 조종사 헬기 떨어졌을 때, 기체 떨어졌을 때, LG전자에서 나오는 보도 자료를 보면은 조종사가 마치 운항 경로를 이탈해가지고 거기 가서 처박혀가지고 사고가 난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죠? 제가 LG전자 인사팀에 제 후배가 있는데, 야, 니네들 너무 나쁘다, 이 새끼야.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그렇게 다 인사사고로 조종사 개인과 아직을 몰아갈 수 있느냐. 니네들 나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판단은 나중에 블랙박스 열어보면 알겠죠. LG전자의 그게. 근데, 만약에 그 조종사가 정말로 운항 경로를 일부러 이탈해가지고 처박았어도, 그거는 산재 인정에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해행위나 범죄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아셨죠? 그래서 가끔씩 현장에서 보면은 내가 실수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산재 사고가 일어났다. 이런 건 처리 못하겠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우리나라 산재보험법은 몇 가지 원칙하에 산재를 승인을 해줘요. 한번 보세요. 동생이 이라크 현장에 가서 다쳤어요. 산재가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제 강의 항상. 무조건.
그죠? 긍정적으로. 그래서, 잠깐만요. 모든 법은 국내만 적용돼요, 국내만. 우리나라 산재법도 마찬가지고, 모든 법은, 우리나라 모든 법은 국내만 적용돼요, 국내만. 그럼 이 사람은 파견을 갔어요, 파견을. 파견 가서 1년째 근무하다가 매우 큰 부상을 당했어요. 실제로 이런 게 예전에 이라크 전쟁 그때 노무현 정권 때 파견 가서 다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 이 노동자들이 산재를 적용받느냐 못 받느냐 그런 쟁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법원 측은 산재법 원칙 보면은 외국에 파견 나갈 때는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예외적으로 파견을 갔지만은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조건들이 있어요. 그건 이 강의 때 제가 얘기 드릴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 강의안을 보면은 교환이 있고 강의안이 있어요. 굳이 적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물어봐요. 노무사님, 저희 엄마가 다쳤는데 아버지가 사장님이에요. 산재 처리돼요? 사대보험에 가입했는데 저희 남편이 죽었어요. 뭐로 일하다가 며칠 전에 전화 받았는데 이 비탄 지입차주 있잖아요. 지입차주로 일하다가 다쳐서 죽었어요. 교통사고로. 아니 떨어져서 화물 묶다가 자기 사장 등록을 냈죠. 지입차주는 다 사장 등록을 내요. 지금 그죠? 화물차주. 요즘 웬만한 데 가면은 정규직은 별로 없어요. 이제 정규직은 별로 없고 다 사장이에요. 어디 가면 다 사장이에요. 채권 주주원도 사장이고 어디 램콘 기사도 다 사장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대한민국 많은 사장님들이 많은데 이런 가게 하시는 분들 말고 일반 노동자처럼 보이지만은 다 사업자 등록증 낸 사람 많은데 이런 사람들 우리가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하잖아요. 이분들 500만 원 넘어요. 이런 분들도 산재가 될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 사업장에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았으면 산재가 돼요. 며칠 전에 제가 산재심사위원회라는 기관에 들어갔는데 막 싸웠어요. 그 사업장은 용접을 해서 부품을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대부분의 20명의 노동자들이 그 회사 표현으로는 다 사장이에요. 소사장이라고 하는데 20명의 사람들은 다 소사장이고 5명만 근로자 등록해놨어요. 이 소사장이 일을 하다가 다쳐가지고 나중에 죽었어요. 산재 신청했어요. 논쟁이 붙은 거죠. 불승인 돼가지고 이제 심사위원회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판단하는데 제가 이때까지 소사장이 근로자로 인정된 사례를 다 분석해서 다 얘기하면서 막 논쟁이 붙었어요. 근데 결론을 못 냈어요. 그래서 다음에 또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사업자 등록증을 냈다고 또는 회사의 지배관리를 안 받는 것처럼 회사가 여러 가지 시스템을 지금 많이 꾸며놓는데 실질적으로 일을 하다가 다쳤으면은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어머니가 아버지가 대표인 회사 승인 안 될 수도 있어요. 사실 이 사건들은. 근데 승인될 수 있는 요건들을 살펴보면은 또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작은 사건들이 있어요. 이렇게 공사 금액이 좀 작은 사건. 내가 우리 집을 좀 건축을 하는데 좀 보수를 하는데 공사 금액이 좀 작아서 뭐하지? 또는 이제 근로자한테 좀 품삯을 줘가지고 이렇게 하는 공사들이 있어요. 이런 공사들은 우리 산재법에서 보면은 이게 다 필요 없고 아닌 자, 그러니까 개인이 하는 공사 중에서 2천만 원 미만인 공사와 100제곱미터 미만인 공사는 산재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을 이제 크게 이제 설명드려보면은, 야, 그러면 노무사님, 산재법은 회사가 보상하는 제도인데 저렇게 산재보험 제도에서 예외를 두는 저런 건설공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는
근로기준법상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로기준법에 보면은 보상의 종류와 내용이 적혀 있어요. 그 다음에 산재법에 적용을 못 받는 것은 민법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요. 이건 바로. 그래서 이 두 개 중에 택이라 하면 돼요. 산재법 적용 못 받는 거. 왜 산재법에 적용을 받냐면은 근로기준법상 보상보다 산재법의 보상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받기가 쉽고 훨씬 더 보상이 그게 커요. 굉장히. 그래서 산재법이 적용이 안 된다.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근로기준법이랑 민법으로 해가지고 돌아가면 돼요. 그럼 거기서 민법의 상대는 누굽니까? 민법 상대는 사용자가 그 사업자가 되는 거죠. 사업자. 아, 사업자. 예, 예. 근로기준법도 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한 내용들이 있어요. 만약에 건설 같으면은 이게 개인이 시공했다 그러면은 개인이 업자한테 맡겨요. 우리가 그걸 이제 건설 현장에서는 오야지라고 하는데 그 오야지도 사업자 등록증 안 해놔요, 보통. 그 다음에 이 업자가 이 노동자를 데리고 와서 일을 해요. 데리고 왔을 때. 그랬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책임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업자가 책임져야 돼요. 원칙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상당인과 관계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거, 평소에 과로스틸을 받다가 돌아가신 경우. 오늘 여기 들어오기 전에 창동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분의 산재 사건 막 상담하고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위에 흔히 볼 수 있는 거, 디스크. 그죠? 디스크. 허리 아프시죠? 가끔씩. 괴로워요, 이거. 6개월만 저처럼 치료받다 보면은 사람 미쳐버려요, 진짜, 이거. 수술 받고, 재발되고, 자살하는 사람까지 있어요. 의사가 55세고 퇴행성이다. 너 산재 안 돼. 동생이 왕따당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죠. 상당인과 관계. 의사 말을 믿지 말라는 거죠. 의사 말. 내가 내 병과 내 사고와 내 상병을 의심해보면은 답이 조금 보여요. 그 중에 하면서 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거지, 의사가 아니래.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나라 의사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만나는 의사들은 산재가 뭔지 배우는 과목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직업환경 의사들 빼고는 산재라는 과목을 절대 접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병으로 의사한테 가더라도 그분들은 이게 산재라고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특히나 허리가 아프다, 무릎이 아프다, 어깨가 아프다. 우리가 근골격계라고 하는데 이쪽 분야가 산재로 신청하려고 정형외과 의사들, 신경외과 의사들 만나보면은 산재일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100명에 1명 찾기 어려울 거예요. 지금.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산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있어요, 지금. 그게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데, 그래서 심각한 문제를 얘기하려고 하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제가 의사한테 맺힌 그 서름이 많아가지고, 무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의사들이 지금은 산재 판단 구조에, 지금 산재 신청하면은 이렇게 신청하는 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 교재 보시면은, 누가 넘겼어요? 교재 보시면은, 요 뒷페이지 보시면은, 103페이지 보는 요양급여 신청서라고 있잖아요. 그죠? 요양급여 신청서. 103페이지. 이거 처음 보시죠, 그죠? 네. 이거 두 번 보신 분 없죠? 이게 바로 산재 신청서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사람이 죽었을 때는 그 뒷페이지 넘기면은 107페이지 넘기면은 유족급여 신청서라고 있어요, 청구서. 우리나라 의사들은 이걸 본 적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산재 신청하러 갈 때 의사가 이게 뭐예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99%일 거예요. 그 폐암을 며칠 전에 상계 백병 의사 선생님도 전화 왔어요. 어떻게 폐암을 산재 신청하는 게 105페이지 보면은 초진 소견서라고 의사가 반드시 써주는 게 있는데 9번을 보면 귀하가 알고 있는 재해 경위. 내가 알기로는 이 사람이 건설 현장에서 폐암을 당했는데 이 재해 경위를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 그랬죠. 모르는 건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에 상병의 코드와 내용만 명확하게 써주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 산재법상 보면은 반드시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할 때만 이 산재법에 적용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손가락 다쳤다. 좀 심하게 안 다쳤는데 병원에서 3일만 좀 염증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은 이 산재 신청서 못 써요. 그때 사용자한테 직접적으로 병원 받아내셔야 돼요. 그거는 4일 이상의 치료. 그럼 노무사님 이게 누워있는 걸 얘기합니까? 2번 아니에요. 통원도 가능해요. 통원도. 그죠? 그래서 내가 다쳤는데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산재 신청서를 제출해서 승인이 받으면 쭉 돈을 받고 치료를 받으면은 다 될 것 같죠, 그죠? 근데 현실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죠, 그죠? 일반적으로 이 산재 신청서를 하면은 공단에서 조사를 해요. 왜 조사를 하느냐? 제대로 된 사건인지 아닌지 조사를 해요. 두 번째는 돈 때문에 돈이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 다음 질병이면은 이런 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하고 나중에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할 테니까 알아두실 필요 없고 그리고 산재가 불승이 되면은 심사나 재심사 또는 행정소송을 내요. 보상을 얼마 받습니까? 적지 않죠. 병원비, 요양급여, 간병료도 나와요. 일부. 그 다음에 아파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내 받는 임금의 70% 나와요. 내가 월급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70만 원 나오는 거예요. 월급이 300만 원이다. 210만 원 나오는 거예요. 적지 않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좀 심하게 다쳐가지고 팔다리가 잘렸다. 그러면은 폐질 등급이라고 하는데 이게 3등급까지는 상병보상 임금이 나와요. 이게 휴업급여 대체하는 금액인데 꽤 세요, 이게. 그 다음에 장애가 나온다. 1급부터 14급까지 받아요. 며칠 전에 이제 그 노조에서 한 명이 조합원이 전화하는데 귀가 일을 하면서 조선선대 얘기가 절단됐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제가 그랬죠. 몇 급 받으셨습니까? 장애 등급을. 그러니까 7급 받았대요. 7급. 귀가 한 반 정도 잘리고 성형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한 5년 전에 그 산재사고 당해가지고 좀 심하게 당했죠. 그죠? 귀가 반 이상 잘렸으면은. 듣는 데는 그게 없대요. 그래서 몇 급 받으셨습니까? 물어보니까 7급 받았대요. 7급. 근데 7급은 연금으로 줘요. 7급까지는 매달. 그 금액 꽤 세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당연히 연금으로 받으셨죠. 그러니까 일시금으로 받았대요. 일시금. 그래서 돈 날렸죠. 그분은 한 매달 날렸어요. 몇 천만 원 날렸어요. 그래서 1급에서 7급까지는 꽤 중환제예요. 꽤 중환제.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연금으로 받아야 되고 급여 높을수록 당연히. 그 다음에 산재가 되면은 나중에 산재 끝난 다음에는 이제 그 간병급여를 받아요. 이것도 장애가 1급에서 3급까지는 수지간병급여랄지 상시간병급여를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소송했던 사건 중에 헤르페스 바이러스 내염 사건이 있었는데 이분이 저도 이제 좀 놓치고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그 한 3년치에 대한 그 간병급여를 신청했어요. 3년치. 그러니까 3급 간병급여를 받았는데 9천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9천만 원. 3급 이게 가족이 간호해도 하루에 일당이 3만 6천 원 정도가 나오니까 이게 병원 가면 한 7만 원 들잖아요. 그죠? 그거를 가족이 간호한 것을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적지 않죠. 그죠? 그래서 그럼 사람이 죽었으면 1,300일치 나와요. 내가 평균적으로 하루에 받는 일당에 1,300일치. 그럼 내가 만약에 하루에 임금 10만 원 받는다. 그러면 10만 원 곱하기 1,300 해서 1억 3천 받느냐. 이 개념이 아니에요. 이 개념이. 이거는 보험회사의 개념이고 산재법상 유족급여는 달리 계산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람이 죽었을 경우나 장애가 남는 경우는 산재에서 30% 보상 안 되죠, 그죠? 요양급여 간병료도 50% 내지 70%만 나와요.
병원비 100% 나온 게 아니에요. 비급여라든지 상실 그 상급 간병료 이런 거 안 나오니까 이것도 7만원씩 나오는데 간병 있으면 7만원 나오는데 자기는 3만원 받잖아요. 그죠? 이 차이가 다 보상이 안 돼요. 산자가 물론 많이 주지만은. 그럼 나중에 사업주한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요. 그래서 그 귀가 잘린 노동자가 왜 저한테 전화했냐고 하면은 노무사님 지금 5년이 지났는데 사업주한테 내가 뭐 받아낼 수 있는 게 없습니까? 거기 노동자가 커요. 굉장히 우리나라에 큰 노동자가 있어요. 이걸 받으셔야 됩니다. 이거를 5년이 지났는데도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럼 도대체 얼마를 받습니까? 그거는 계산해 봐야 됩니다. 이 금액이 커요. 이 금액이. 그래서 유족급여를 이거는 그 산정하는 걸 보면은 연금이 우선이에요. 연금이 사람 죽었으면은. 그리고 2013년도는 무조건 내가 하루 일당이 깨센 노동자다. 20만원 받는다고 하더라도 17만 3천원이 최대예요. 15만원 좀 많은 것 같죠? 그죠? 제 월급도 저만큼 안 돼요, 사실. 제 월급도 저만큼 안 되는데, 오면서 저희가 그 어렵게 사건을 해가지고 2심 소송에서 이긴 노동자가 있었어요. 그 유족이죠. 일당이, 계산해보니까 일당이 한 10만원이에요. 그분은. 자녀가 2명 있었어요. 이분은 15만원이었으면은 15만원이고, 자녀가 2명 있기 때문에 자기까지 해가지고 0.5인데, 자녀 둘 해가지고 0.15를 곱해줘요. 이렇게 계산해보면은 282만 8,750원을 매달 받는 거예요, 매달. 그죠? 그래서 이것이 부인이, 만약에 남편이 죽었으니까 저 사건은 남편의 그 급여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은 부인이 죽을 때까지 받아요. 기본적으로. 부인이 법률상 결혼하거나 법률상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부인이 죽거나 요 세 가지가 아니면은 연금으로 받으니까 저 금액이 상당히 센 거죠. 그죠?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이렇게 얼마 정도 가치가 있는지. 그래서 원래 초에 그 제가 아까 얘기했죠. 자살한 한 분의 사건이 산재로 승인됐어요. 철도라서 좀 급여가 셌어요. 17만 3,120원에 가까웠었는데 계산해보니까 304만원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부인한테 304만원을 평생 받는 게 아닙니다. 요 세 가지 조건이 있고 대신에 이 304만원이 매년 올라갑니다. 물가상승률과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률을 연동해서 내려가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고 우리나라는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부인이 나이가 만이에요. 우리나라 여성 평균 연령이 그죠? 85세 이상이에요. 그럼 45 곱하기 304만원 12. 그리고 이 회사는 단체 상해 보험이 들어져 있어요. 산재가 승인됐을 경우에는 2억이 나와요. 2억 받았어요. 이 금액 평생 받아요. 그리고 자살 사건인데 산재가 승인 안 된 부분이 있어요. 10원도 못 받아요. 정말 큰 차이죠, 그죠? 정말 큰 차이. 그래서 제가 15억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15억. 그러니까 가끔씩 이렇게 노조 간부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주면은 노조 간부들이 딱 하는 말이 있어요. 로또네요. 우리. 로또보다 더 낫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걸 따지면은 산재가 승인 안 된 사건들은 가족이 끝없는 고통이죠, 이거는. 그죠? 끝없는 고통. 너무 많이 봤어요, 저는. 그러니까 저희가 한 사건 중에서도 이긴 사건보다 진 사건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은 그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진 사건들은 너무 할 말이 없죠. 예전에 다발성 경화증으로 치료받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이분은 워낙 희귀병이라서 우리나라 좋은 대학병원 다 다녔어요.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2심 소송 때 죽었어요. 교사였어요, 교사. 부모경찰인데. 그리고 이 병을 치료하려고 생활비니 뭐니 해가지고 부모님이 쓴 돈, 치료비, 그 다음에 시집간 언니들 5억 들었고 나중에 소송 졌어요. 재간 사건이었는데. 대법원까지 가서 졌었는데 그러니까 이 사건은 한이 남죠. 저가 한이 남을 정도면은 가족들은 얼마나 고통당하겠어요, 이게. 그래서 산재가 이렇게 어렵게 승당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 산재인지 몰라서 이렇게 지나친 사건들 있잖아요.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그런 사건들을 발치다 보면은 사실 하늘과 끝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끔씩 제가 그런 얘기해요. 산재보험은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보험 약관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보험 한 개 들을 때마다 실비보험 무슨 보험 들을 때마다 약관 따져보고 이것저것 다 물어보잖아요. 근데 나의 건강과 생명과 직결되는 이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약관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는 기본적인 산재보험 약관을 배운다는 취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아시면 나중에 하나의 기본적인 지식이 나중에 여러분들이나 여러분 동료 또는 여러분 가족들한테 굉장히 큰 혜택이 될 수 있어요.